예, 안녕하십니까. 정책 네트워크 네이버의 신입을 맡고 있는 홍종입니다. 저희 포럼 내용은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수평적인 네트워크, 열린 포럼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말씀드리는 이 정책 내용들도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정책이 아니고 상향식, 다시 말씀드려서 많은 전문가와 또 현장의 활동가들과 또 국민들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제안들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책들이 국민의 아픔을 치료하고 우리 한국 경제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 그러한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 혁신경제 내에 있는 모든 정책을 다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현재까지 준비되어 있는 정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혁신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포럼 내에 있는 다양한 분야의 복지와 교육과 경제민주화와 또 외교안보 통일과 이런 많은 분야의 이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기에 참여한 이후로 가장 기자님들께 많이 받은 질문이 어떤 정책을 만들 거냐, 언제 발표할 거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정책은 제일 잘 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기대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그 첫 출발입니다. 몇 가지 저희도 생각한 정책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께서 많이 검증도 해주시고 또 채찍질도 해주시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들을 말씀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마 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안철수 후보의 경제정책을 알 수 있는 4가지 키워드는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혁신경제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선순환한 경제를 지향한다 하는 것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혁신경제라는 것은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자원을 새롭게 융합함으로써 보다 많은 부가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며 그 과실을 모두가 공정하게 나누어 갖는 경제 시스템이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경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혁명이 필요하고 또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혁신하는 의지와 도전 정신이 필요하며 그리고 실패나 소외를 두려워하지 않는 공정한 따뜻한 사회경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혁신경제의 3대 요소는 역동적이고 포용하며 지속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민 끝에 이러한 얘기를 정리를 했는데요. 마침 유럽연합 EU에서도 차세대 성장 전략인 유럽 2020에서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이러한 혁신경제 내용이 그런 국제적인 흐름과도 부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정책 대안은 3가지입니다. 그래서 먼저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여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나아가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역동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창업 실패자의 새로운 시작을 도우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일으켜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고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것은 포용하는 혁신경제에 해당하는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3번째, 사람과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녹색 혁신의 시대를 열어 미래지향적인 일자리를 찾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지속가능한 혁신경제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중견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는 중견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서 중견기업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졸업 시 중단되는 세제 혜택을 일시에 중단하지 않고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제공되는 정책 금융을 중견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연장하여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으로부터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성장 사다리가 복원되는 경제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자영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를 살리고자 합니다. 영세사업자, 소상공인, 창업 실패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전문 금융기관을 만들고 이들을 위한 전용 보증기금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약 800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 중에 상당 정도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분들의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문 금융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정책의 골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공동체 정신을 복원하고 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많은 분들을 보듬고 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과 같은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기업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게 열려있는 금융기관을 또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복지와 일자리 또 혁신경제가 아울러 맞물려 돌아가는 쌍둥이 금융기관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하는 것입니다. 중소가맹점의 부담을 감안하여 가맹점 수수료를 또한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통제하여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대한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이 주제는 경제민주화 포럼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녹색 혁신입니다. 먼저 공급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신규 토목건설 사업을 과감히 축소하고 기존 주택, 건물, 노후 상하수도 등의 개보수와 효율 개선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사회적인 형평성, 환경성, 지속가능성의 기준을 적용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왜곡된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고 원전을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국가 청사진을 꼭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새로운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엄격하게 평가해 국민들께 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대폭 올려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상 혁신경제 포럼에서 오늘 준비한 세 가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편하게 질문하시죠. 아니면 정책 혁신 포럼 듣고 같이 하실래요? 네. 예, 김옥입니다. 정책혁신 포럼에서 준비한 그런 비전의 주요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정책혁신 포럼은 이 서울과학대 고원 교수를 포함해서 총 11분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오늘 자료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새정치 패러다임이고요. 다른 하나는 10대 정치 혁신 의제입니다. 새정치 패러다임에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문제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내용과 방법에서 모두 혁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요. 새정치 5대 방향에 대해서 저희 정책혁신 포럼 제1차에 대한 당시 대변인 판 기자 브리핑에서 제시되었던 내용입니다.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그 다음에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정치, 반칙특권, 부정부권, 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정치, 그 다음에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통합정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좀 여기에 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정치는 내용과 방법에서 모두 혁신해야 되는데 새 정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하고 싶은 것은 열린 광장으로서의 이른바 플랫폼 정치입니다. 원래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단상 무대 따위의 의미가 바뀌어 최근에는 컴퓨터 시스템에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신재 우리가 있는 MS 윈도우 같은 메인 프레임이죠. 이 30대 젊은 분들은 이제 이 플랫폼에 대한 개념이 무척 익숙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 정치는 두 가지를 특히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플랫폼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닫힌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과 시민사회, 정부가 활발하게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 조직을 만들어 가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과 모바일로 이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열린 정책 플랫폼의 대표적 사례가 바로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정책 네트워크 내일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은 1+1이 2를 넘어 3이 될 수 있는 열린 광장, 어떤 상식의 마당, 미래로 가는 정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행복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까 후보께서도 강조해 주셨습니다만 정치 혁신을 통한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통한 정치 혁신으로 나아가는데 미래를 향한 어떤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를 바라고요. 저희가 준비한 10대 의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재앙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를 존중하는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겠고요.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권력의 사유와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옮기겠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겨서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장소는 국민 여론수로 결정했고요.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심형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고요. 행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과 기업이 공공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미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만들겠습니다. 이 부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미래 전략을 종합 기획할 것입니다. 이 부처에서는 이제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산업정책 등 다양한 정책 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할 것이고요. 민간과 협력하여 민간 파트너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행정부가 이렇게 혁신하는 만큼 이 입법 권력을 담당하는 국회에 대해서도 이런 것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국회는 일하는 국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인 연중 상시국회를 운영을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특권 없는 국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국민에 대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을 겸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고 저희들은 제안하고 싶고요. 더불어서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국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국회윤리위원회 예를 들자면 국민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권과 지방자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열악한 이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의 이 불균형을 좀 바꾸고요. 기초노령연금과 영화교육비 등 국민 생활 관련 복지비를 전액 국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재정분권만으로 지방자치가 완성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이 정치가 증오와 갈등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와 연관해서 바로 이러한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노사정 협약, 생산성 협약, 세대 협약, 그 다음에 시민연대 협약, 문화다양성 협약, 이런 지역 협약 6가지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요. 이 자료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저희 정치혁신 포럼에서 특별히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야를 포함한 대선 후보와 정부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과 국정 과제에 대해 공동 입법 및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보자 간 합의를 이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경제민주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정당 및 조세분담,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개혁, 이 5개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 이전에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이러한 합의가 차기 정부에서 적극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으로서 정치혁신 포럼의 주요 의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훈 교수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잘 들었고 그 마지막에 그 공동 입법 및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후보간 합의 관련해서 5개 위원회를 말씀해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이거 한 번만 다시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 국가 미래전략 수립하기 위한 전단 토처를 만들겠다는 이게 공약 형태로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뭐 NSC처럼 관련 부처에서 들어가서 논의하는 위원회 형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장관급 장관급 전담을 하게 되는 상시 부처로서 성취가 되는 것인지 그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 저기 그 마지막 5개 그 위원회는요, 경제민주화 그다음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 증대 및 조세 분담, 그다음에 합리적 대북 정책, 정치개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경제민주화 1, 2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3은 복지 증대 및 조세 분담, 4는 합리적 대북 정책, 그 다음에 5번째는 정치 개혁입니다. 미래 관련 이 부처에 대해서는 그냥 제가 포괄적으로 그냥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MB 정부 경우에서의 대통령 직속 미래위원회 등 미래 관련 정부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조직이 현실적으로 힘을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 문제를 고민하지만 그 일을 실제 추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따라서 미래 관련 정부 조직이 이제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과거 참여정부 때 이제 예산을 담당하던 기획예산처의 어떤 양극화 민생 대책본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양극화가 가장 우선순위 사회 문제로 떠올랐을 때 예산 담당 조직을 직할할 수 있는 데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전체에서 홀대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미래 관련 의제를 이제 이렇게 이제 관련 부처로 설치를 하게 되면 미래 의제가 힘을 잃지 않고 관리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제는 뭐 경우에 따라 어떤 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유연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제기획위원회 경제개발 시대 국가전략을 맞는 조직이었다고 한다면 미래혁신 관련 부처는 어떤 그런 사회경제 환경이 급변하는 어떤 그런 현재와 미래의 국가전략을 맡게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정부 조직에 관련한 의제 가운데 예를 들면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기업 관련 정책, 그 기획재정부의 협동조합 관련 의제, 환경부의 기후변화 관련 의제, 직영부의 기업 사회 책임 경영 관련 의제, 교과부의 기초과학 관련 의제 등이 이제 바로 이러한 미래 관련 미래 혁신 관련 부처에 좀 포함될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 과정은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광민 기자. 네, 연합뉴스 이광민 기자인데요. 그 새정치연합 방법으로서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플랫폼 열린강정에서 플랫폼 정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민주통합당이 올 초에 통합을 하면서 본 오프라인 정당화를 내줬고 그 부분에서도 이런 플랫폼 정치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도 뭐 각종 생각이나 이런 데서 국민들의 정책이 제한되고 뭐 이렇게 통론이 있다고 보는데요. 물론 이제 플랫폼 말씀하신 데는 이 플랫폼 안에서 좀 더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그 의견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각색이 되고 이제 올라간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미 기존에 이런 정치 조각들이 많이 나온 상황에서 실행 프로세스의 문제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런 열린 플랫폼을 만드시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까 윈도우 OS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OS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카카오톡이 윈도우에서 돌아가고 어느 OS에서 잘 돌아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OS가 중요한 거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좀 질문 드리는 거 질문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저희 정치혁신 포럼이 고민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분출되었던 시민 정치 열망을 기존의 정당 정치와 어떻게 생산적으로 이제 결합할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 생산적 결합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조금 전에 그 기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효과적으로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컴퓨터 용어이긴 하지만 플랫폼이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이제 어떤 그런 플랫폼 정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이제 제안을 한 거고, 이게 첫 번째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 민주당을 포함해서 이런 제안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화된 안으로 그 제시되지는 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하는 건데요. 하나는 뭐냐면, 일종의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여기서 열린 광장이라고 썼는데요. 엄격히 얘기하자면 열린 마당이 되는 거죠.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토론되고 다시 모든 것으로 나가는, 그리고 다시 또 들어오는, 이런 어떤 그런 마당으로서의 어떤 그 플랫폼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건 뭐 자연과학에서는 컴퓨터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정치학을 포함한 사회과학 용어로 풀었자면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썼습니다만 열린 광장, 상식의 마당, 미래로 가는 어떤 정거장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치가 우리 사회는 정작 21세기에 들어와 있는데 정치는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런 우리가 그 근거로서 될 수 있는 것이 국민들이 국민 또는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참여 욕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도화할 수 있는 기제들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시하는 새로운 어떤 미래 정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어떤 그런 이제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로 연관해서 말씀드린다면 바로 이런 플랫폼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정책 생산입니다. 정책을 특정 소수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다양한 제안을 받고요. 전문가와 정치인들이 이것을 함께 토론해서 가다듬고 다시 국민들에게 제출하면 새로운 피드백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러한 새로운 정치를 이 12월 19일 날 선거 이후에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바로 여기서 열린 그 정책 네트워크 내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당장 우리 여기 오늘 참여하신 모든 선생님들이 이런 플랫폼 방식으로 현재 열린 정책 플랫폼 방식으로 정책을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들로부터 오늘 홈페이지가 개설이 됩니다만 피드백을 이제 받을 예정이라는 것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세 번째로는 이것을 이제 좀 플랫폼이라는 말이 좀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광장, 마당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는데요.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른바 이제는 어떤 그런 정치권과 국민 혹은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생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조직으로 우리 정당 체제가 변화돼야 한다. 그런 문제의식이 사실 이 플랫폼 정치 시스템에는 좀 담겨 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몇 가지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5개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소통, 상식, 그 다음에 다양한 국민들과의 통합, 어떤 네트워크 정치는 바로 이러한 플랫폼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새로운 이 정치 시스템을 잘 만들어 정착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목표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양면적 속성을 좀 가지고 있다고 봐요. 한편에서는 정치에 대한 강한 열망, 참여에 대한 욕구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기성정치가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정치적 성향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정치혁신 포럼에서 말하고자 하는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반정치를 넘어서서
해안 정치로, 예, 그것이 어떤 그런 플랫폼 시스템을 한 축하고 다른 한 축은 어떤 그런 이른바 열린 그 정책 플랫폼으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정책 생산에서도 이런 플랫폼 방식을 쓰는 것으로 좀 구체화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강력한 의지를 증명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그래입니다. 이쪽에 여기 뒤에 마이크 여기 있어요. 마이크 어디 갔어? 마이크 그냥 크게 좀 해주세요. 미안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 게 오늘 발표하신 혁신 경제라는 게 경제 민주화나 복지는 안 들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큰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중소기업을 살려가지고 혁신 경제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핵심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별로 없거든요. 한 줄 정도가 있던데요. 다른 좀 구체적으로 일자리를 어느 정도 창출하고 쓰는 방안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게 혁신 경제와 그 경제 민주화 이런 거에 뭐 선순환 구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연결고리를 어떻게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건지.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중소기업을 혁신하는 방안은 기존에 있는 뭐 문재인 후보나 박근혜 후보도 비슷한 맥락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지금 주는 조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좀 차별화가 어떻게 될 건지 두 가지. 예, 그 첫 번째 이제 중소기업 관련된 것은 저희가 중견기업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서 이 소위 고용 피고인 300명 이상의 그러한 중견기업의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존의 정부에서 이 중소기업에 대한 그러한 지원책은 많이 있지만 일단 중소기업을 졸업을 해서 중견기업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나 금융 혜택이 급속도로 없어지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더 나아가서는 대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이러한 식의 좀 정책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나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후보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소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넘어갈 때 이제 좀 성장의 동력을 받을 때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저희가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러한 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또 그것이 내수를 더 확장시키는 이러한 식의 정책을 제안한 것입니다. 앞으로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자리 포럼도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으로 뭐 일자리 정책이 다 나온 것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일단 현재 마틀렉이 어디에 있느냐, 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넘어가는 이 부분에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강력한 지원책을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 그래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여러 번 얘기한 게 두 바퀴 경제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으셨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직도 좀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생각하는 이 두 바퀴 경제론이라는 것은 이제 한쪽 축에 그 복지와 경제 민주화가 있다. 이것은 어떤 이 시장에서 실패했다든지 또 시장에서 밀려났다든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시스템을 갖추어준다든지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준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없다면 이러한 수많은 분들로부터 새로운 어떤 혁신하려는 의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이 경제민주화 복지가 뒷바퀴에 해당한다면 뒷바퀴에서 그런 것을 좀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된다.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사회적 기업 말씀도 드렸지만 또 영세 사업자 말씀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의 그 어떤 다시 생존에 대한 의욕, 어떤 혁신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그 속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다시 혁신 경제를 추동할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하는 방향이 있고요. 동시에 이제 혁신이 잘 돼서 경제가 성장하고 성장 동력 확보가 되면 그로부터 또 당연히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될 것이고
또 국가적으로 재원이 모아지게 됩니다. 이 재원이 다시 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또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그런 중소기업 또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것들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선순환하는 이러한 식의 구조를 안철수 후보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 안철수 후보의 어떤 경제 철학의 차이점이라면은 단순히 경제 민주화, 단순히 복지, 단순히 경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서로가 서로를 추동하고 또 reinforce하는 이러한 식의 경제 시스템을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기한 뉴스의 김성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중소기업청의 확대 개편을 통한 것이 민주당 후보의 중소기업부 신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확대 개편 부분을 조금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 사회경제적 살리기 보면은 별도의 전용 보증기금을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도 신용보증기금이나 벤치기업 중심의 기존 신용보증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일간에서 보조조정이라든지 효율적 편제를 통해서 재편하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사실 저도 예,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실 저희 이런 공약들이 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받은 것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이고 또 저희 정책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 힘을 합친 것이라 그 두 가지 분야에 대해서 또 같이 좀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좀 답변을 좀 해주시면 더 저희가 참여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우리 박기백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상의를 했는데 기존에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뭐 햇살론도 있고 뭐 여러 개 있는데도 불구하고 충분한 만큼의 가지 않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생각에는 뭐 은행 같은 걸 만들어서 전용 지원을 해주자 이런 생각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뭐 중소기업 창업과 관련된 같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뭐 지능기금에서 나가는 것들은 중소하고 중견기업 전용으로 쓰고 진짜 영세한 뭐 자영자 이런 쪽은 따로 우리가 지원할 금액을 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대규모로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지금 한계 상황에 놓인 자영업자들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부탁드립니다. 정남기. 네, 안녕하십니까. 저 동아대학교 서울시립대 박기백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아대학교의 정남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중소기업청의 기능 확대. 지금 이렇게 현재 보면요, 중소기업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기반이 좀 강하면서도 이제 대기업과의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는 즉 중견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적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고용의 질 문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소위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대기업 수준의 임금이나 어떤 고용의 질이 보장되고 있는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 그런 기반이 뭐 선진국에 비해서 뭐 3분의 1 수준, 뭐 어떤 경우는 뭐 2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기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우리는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의해서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 중소기업은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원화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좀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소기업청의 기능이 좀 강화된다라면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좀 육성시키고 나와서 대기업으로 좀 발전시켜서 우리 국민들의 좀 더 좋은 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안을 이제 제시해봤습니다. 김홍기 교수님께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절반은 김홍기 교수님 개인에 대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정당과 정치개혁의 여러 가지 구상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러한 안철수 캠프에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 정치개혁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김홍기 교수님은 실제로 4.11 총선 때 공심위로 활동하셨고요. 민주당과 민주통합당에서 정당 정치에 오랫동안 자문과 고문 등으로 정당 정치에 관여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기준에 그러니까 안철수 캠프가 구상하시는
정치개혁의 기준에 비추어볼 때 현재의 민주통합당이 갖고 있는 한계, 미비점, 과제와 숙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민주통합당의 경우는 이제 제가 지난 총선 직전에 공천심사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통합당 이 자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자로서 이 한국 정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딜레마 이런 것들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딜레마가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을 좀 다시 구현해서 말씀드리자면 탈정치화와 재정치화 이것이 전 공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이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이 바람이나 희망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 조사 결과들을 보면 무당파층이 전체 국민의 50%의 정도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른바 탈정치화의 경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뭐 저는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촛불 집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 집회 이후에 1년에 이루어진 우리 사회에 어떤 그런 사회 운동의 흐름을 보면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치를 바꾸고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강한 열망을 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제 굳이 이름 짓자면 탈정치화와 대비되는 저는 이제 재정치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이 저는 지난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이제 한국 정치의 과제, 그건 다름 아닌 국민들이 열망하는 시민정치화, 시민정치화. 그렇다고 해서 저는 기성정당 정치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도로서 갖는 강점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약간 시민주도의 정치와 정당 주도의 정치를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것. 바로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양철수 후보 새 정치 패러다임의 요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안으로 제시가 돼야죠. 그래서 이제 저는 제도적 측면에서 다름 아닌 플랫폼 정치 시스템, 그 다음에 정책의 측면에서 열린 정책 플랫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현재 제안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새로운 어떤 그런 네트워크 플랫폼 어떤 그런 정당 체제로 나아가는 저는 이것이 진정한 어떤 21세기 민주주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기본 얼개를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발표를 했고요. 구체적인 그런 안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오늘 발표에는 선거제도나 뭐 권력구조에 관한 것은 발표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 선거제도, 권력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이 선거 과정에서 천천히 여러 분들께 선보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조은정 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히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를 이전하겠다는 것은 장소를 옮기는 것이고요. 어디를 장소로 할 것인가를 포함한 일련의 계획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뜻을 전제 물어서 할 생각이고요. 두 번째 여야 합의체 같은 경우에서는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있긴 하지만 지금 12월 19일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저는 새로운 어떤 그런 행정 권력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미래에 대한 대비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사람들은 다름 아닌 현재 이번 대선에서 출마한 유력 후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나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그다음에 우리 안철수 후보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입법 권력으로서의 여당과 야당과 함께 공동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합의를 12월 19일 대선 이후에 어떤 그런 강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어떤 그런 이른바 갈등과 분열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통합의 정치의 방법이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간을 늦추지 않고 구체적인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가시면서 취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저희 정부관님들 고맙습니다.